안녕하세요. 증권시장과 투자분석 13주 1차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13주 차 들어가니까, 그죠? 이번 주 13주 차하고 14주 차까지 하면 강의가 다 끝나요. 그러고 나서는, 시험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말고사, 지금까지 준비 착실히 매번 수업을 잘 들었던 학생들은 뭐 걱정할 게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해서 중간고사 시험 잘 봤던 학생들은 방어를 해야 될 거고 중간고사 잘 못 봤던 학생들은 대역전을 노리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옵션을 이용한 위험 전가를 한 번 다뤘었죠. 그죠? 이 개념하고 증명하는 것까지 해서 한 번 했었는데, 그거를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T 시점에서의 가치가 ST인 어떤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을 매수할 예정인 투자자 A 입장에서는 뭐가 걱정입니까? 어떤 걸 살 게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살 때, 나중에 라지 T 시점에 이 자산을 살 때 비싸게 살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비싸게 사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걱정이 안 돼. 싸게 사는 거는 전혀 뭐 문제가 없는데, 예상보다 비싸게 사게 되는 경우가 문제다. 그래서 가격 폭등, S라지T의 폭등에 대한 불확실성, 즉 가격 변동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 근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살 게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보유를 하게 되면 콜옵션을 발행한 발행자에게로 이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 B가 되겠죠. 투자자 B에게 위험을 전가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자산을 들고 있어가지고 그죠? 이 자산을 라지 T 시점에 팔아야 되는 그러한 투자자 C 같은 이런 경우에는 걱정이 뭡니까? 팔 때 헐값에 팔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S라지 T 값이 예상보다 올라가는 거는 전혀 걱정이 안 돼.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팔수록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헐값으로 팔게 될까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가격 폭락에 대한 불확실성, 즉 가격 변동 위험을 지금 직면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팔 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보유를 하게 되면 풋옵션 발행자인 투자자 D에게로 그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거죠. 자, 투자자 A 입장에서는 어떤 자산을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라지 T 시점에 어떤 자산을 사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이때 이제 이 투자자가 걱정하는 거는 비싸게 살까봐 굉장히 그 높은 가격에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사게 될까봐 그게 걱정인 거죠. 싸게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죠? 싸게 살수록 좋은 거지. 그래서 S라지T의 폭등에 대한 불확실성, 즉 가격 변동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만약에 이 투자자 A가 투자자 B가 발행하는 콜옵션을 보유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만기가 라지 T 시점이고 행사 가격이 K인 콜옵션을 투자자 B로부터 CT라는 가격을 지불을 하고 매수해서 보유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비용은 CT라는 비용을 T 시점에 부담하게 되겠지만 대신에 라지 T 시점에 S라지T가 폭등하는 경우에 S라지T가 폭등을 해서 K보다 커지는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서 비싼 S라지T라는 가격을 지불하고 살 필요가 없지. 살 수 있는 권리를 기초자산을 K라는 가격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이라는 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콜옵션을 행사를 해가지고 K라는 금액을 지불하고 기초자산을 살 수가 있지. 그죠? S라지T가 K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콜옵션을 행사를 해가지고 K라는 행사 가격에 기초자산을 살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기초자산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더라도 맥시멈 K라는 가격만 지불을 하면 확정된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살 수가 있게 되고 반면에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옵션의 행사를 포기하고 시장에서 싼 값인 시장 가격 S라이트라는 가격에 사면 되죠. 그죠? 그래서 값이 떨어져서 이제 유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은 그대로 누리면서 값이 폭등해서 비싼 값에 사들여야 되는 그러한 위험은 이 콜옵션을 통해서 없애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투자자 B처럼 이 투자자 A에게 콜옵션을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CT라는 가격을 받고 콜옵션을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결정에 따라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S 라지T가 폭등해서 K보다 커지면 이 콜옵션 들고 있는 사람이 콜옵션을 행사를 할 거 아니야, 그죠?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옵션을 행사해서 K라는 가격에 사는 게 더 싸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옵션 발행자는 이 투자자 A한테 K라는 가격을 받고 기초자산을 팔아줘야 돼요, 그죠? 팔아줘야 돼. 근데 팔려면 있어야지 팔 거 아니야. 그래서 시장에서 S 라지T라는 가격을 지불하고 기초자산을 사온 다음에 그거를 K라는 가격을 받고 투자자 A에게 팔게 된다. 근데 시장 가격이 더 비싸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싼 S 라지T라는 가격을 지불하고 싼 K라는 가격에 그 투자자 A한테 팔게 되죠.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된다고. 손해를 보게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걱정하게 되는 건 어떤 경우예요? 폭등하는 게 걱정이지. S 라지T가 K보다 커지는 게 걱정이고, 커지면 커질수록 손해가 더 크지.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B가, 발행자인 투자자 B는 이 S 라지T 값이 K보다 폭등할 그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S 라지T가 K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투자자 A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대신에 옵션을 포기하고 시장에서 그냥 시장 가격 S 라지T로 헐값에 사게 되기 때문에 투자자 B 입장에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게 돼요. 그죠? 투자자 A가 옵션을 그냥 포기해 버리기 때문에 투자자 B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옵션을 발행하면서 받았던 요 CT라는 금액 그게 그냥 자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S 라지T가 K보다 낮아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자 B는 걱정이 안 되는데 S 라지T가 K보다 폭등하는 경우에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폭등할 위험, 그죠? 그러한 가격 변동 위험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콜옵션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원래 투자자 A가 갖고 있었던 그 위험, S 라지T가 폭등할 불확실성, 폭등할 위험, 그 위험을 옵션 발행자인 투자자 B가 똑같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죠. 그 설명 여기 나와 있네, 그죠? 그래서 투자자 B가 투자자 A가 원래 갖고 있던 그 위험을 투자자 A로부터 이 콜옵션을 통해서 전가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그 다음에 뭔가 팔 게 있는 투자자 C의 경우에는 미래 라지T 시점에 뭔가를 팔아야 돼. 자산을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는데 팔 때 뭐가 걱정이냐면 헐값에 팔까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 라지T가 예상보다 폭락할 위험이 이 투자자 C가 지금 직면해 있는 가격 변동 위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걸 없애기 위해서 투자자 D로부터 풋옵션을 사요. 살 게 있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하는 거야. 그래서 행사 가격이 K고 요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PT라는 그 가격을 지불을 하고 만기가 라지T 시점인 이러한 풋옵션을 매수를 해서 갖고 있어요. 갖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PT라는 이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에 그죠? S 라지T가 폭락을 해가지고 K보다 작아지더라도 어떻게 돼요? S 라지T가 폭락을 해가지고 K보다 작아지더라도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사게 되면 S 라지T라는 헐값에 사게 되는데 풋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더 높은 가격인 K라는 가격에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헐값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로 거래를 하게 되면 S 라지T라는 헐값에 팔아야 되는데 풋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K라는 높은 고정된 가격에 팔 수가 있게 되잖아. 그래서 S 라지T가 아무리 폭락을 하더라도 최소한 K의 가격으로는 팔 수가 있다는 거죠. K보다 S 라지T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풋옵션을 포기하고 그냥 더 비싼 시장 가격에 시장에서 바로 팔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면서 가격이 폭락해서 헐값에 팔게 되는 그 위험은 제거하게 되는 셈이 되죠. 근데 이제 발행자인 투자자 D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투자자 C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의사결정에 따라줘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S 라지T가 K보다 작아지면 투자자 C가
풋옵션을 행사를 할 거예요. 그 말은 K라는 가격에 이 투자자 D한테 이 기초자산을 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투자자 D는 이 기초자산을 K라는 가격을 지불하고 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산 다음에 그거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장에다 내다 팔아야 될 텐데 시장 가격이 지금 K보다 더 낮은 상황이죠. 따라서 K라는 가격을 지불을 하고 투자자 C로부터 기초자산을 산 다음에 요거를 헐값에 처분을 해서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그래서 투자자 D 입장에서는 SRT가 폭락하면 폭락할수록 더 큰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SRT가 폭락할 위험에 직면해 있는 거죠. 폭락하는 경우가 걱정이 되는 거지, 그죠? 반대로 SRT가 커져봐. K보다 커지면 투자자 C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자 D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투자자 D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옵션을 발행하면서 받았던 PT, 그게 온전한 본인의 수익이 되고 만기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 D 입장에서는 이 SRT가 폭락하는 상황을 걱정하게 돼. 그래서 폭락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이러한 위험은 애초에 투자자 C가 갖고 있던 위험이죠. 그죠? 그래서 이 풋옵션을 통해서 투자자 C가 갖고 있던 가격 폭락의 위험을 투자자 D가 떠맡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설명 다 해놔놓고 보니까 뒤에다 써놨어.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살 게 있는 사람은 콜옵션,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를 하게 되면 위험을 발행자한테 떠넘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뭔가 팔 게 있는 사람은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보유를 하게 되면 그 발행자한테 그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위험을 떠넘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옵션의 위험 전가 기능이다. 옵션의 위험 전가 기능이다. 자, 그럼 투자자 B와 투자자 D는 왜 그 발행을 하겠어요? 왜 이런 발행을 하겠어? 투자자 B와 투자자 D 입장에서는 투자자 A의 위험을 투자자 A와 C의 위험을 떠안는 대신에 어떤 경우를 노리고 이런 걸 하겠어요?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이 투자자 A와 투자자 C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발행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발행할 때 이미 노림수가 내가 봤을 때 투자자 A는 나중에 옵션 행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될 거다. 내가 봤을 때 투자자 C도 투자자 C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옵션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보유한 사람이 옵션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옵션을 발행하면서 받았던 그 옵션 가격 CT하고 PT가 그냥 자기게 되는 거지. 그죠? 뭐 다른 손실 같은 거 전혀 없이 저거 얻은 돈이 자기 공짜로, 그러니까 공짜는 아니지, 위험을 떠안는 대가로 얻은 수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보면은 이 CTPT를 블랙숄즈 모형이라고 해서 요 옵션의 가격을 계산을 하게 될 텐데 가격을 직접 계산을 해보면 기초자산의 가격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값이 나와요. 한 10% 10% 내외 정도의 값이 계산이 되게 된다고. 그래서 저 값은 상당히 소액인데 저걸 여러 개를 발행을 했다고 해봐요. 투자자 A가 사려고 하는 게 꼭 기초자산 한 단위만 사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기초자산을 왕창 많이 사려고 할 거고, 투자자 D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 C 같은 경우에도 뭔가 팔 게 있을 때 그 기초자산 한 개 팔 게 있고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자 A처럼 뭔가 살 게 있는 사람은 현대자동차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뭔가 이게 큰 거대한 제조업체다라고 하면 석유를 대량으로 구매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 석유에 대한 그 콜옵션을 발행을 해주는 투자자 B 입장에서는 그냥 꼴랑 뭐 한 단위 이렇게 발행해주고 그렇지는 않거든. 그죠? 그래서 그 거래되는 기초자산 가격에 비해서 이 옵션 가격이 작을 뿐이지, 이게 거래 규모가 커지면 그 오가는 옵션 가격의 총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죠? 풋옵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이제 투자자 C 같은 경우가 3개월 후에 석유를 100만 배럴을 매도를 해야 되는 아람코 같은 회사다라고 하면 그 기초자산의 규모 자체가 큰 만큼, 그죠? 풋옵션을 살 때도 굉장히 많은 단위의 풋옵션을 사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 발행하는 투자자 D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풋옵션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PT라는 값 자체는
뭐 석유 1배럴이라는 석유 1배럴 만약에 100달러라고 하면 100달러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낮은 뭐 10달러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걸 뭐 100만 배럴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풋옵션을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풋옵션 매입하는 숫자가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PT 자체는 작은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옵션은 뭐 딱 한 단위만 발행하고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주고받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근데 그 큰 금액을 받아놓고 만기에 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그 큰 금액이 그냥 자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물론 이제 옵션 행사를 해버리면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이제 코옵션을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저쪽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값에 사가지고 헐값에 넘겨야 되는 큰 손실을 보게 될 거고, 반대로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쪽에서 비싼 값에 사가지고 헐값에 매각하게 되는 그러한 손실을 크게 볼 거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을 볼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지만, 만약에 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처음에 옵션을 발행하면서 받았던 이 금액이 그냥 자기게 되는 거야. 자기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옵션을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옵션이 행사되지 않을 거라는 상황을 예상을 하고 옵션을 발행을 하는데, 만약에 그 예상이 적중하면 떼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예상이 빗나가게 되면 패가망신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거죠. 이러한 투자자를 뭐라고 그런다? 투기꾼이라고 해요. 투기꾼. 그래서 요렇게 고위험을 부담하고 고수익을 노리는 거래를 투기 거래라고 했고, 이러한 거래를 하는 투자자 B와 투자자 D 같은 이런 사람들을 그 투기꾼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그 옵션을 이용해서 위험을 줄이는 투자자 A와 투자자 C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해요? 했죠. 그죠? 해칭 거래. 이러한 거래를 해칭 거래라 그러잖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거래를 해칭이라고 그러고, 그러한 거래를 하는 사람을 해저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투자자 A와 투자자 C의 경우에는 해저고, 투자자 A와 투자자 C가 옵션을 이용해서 그 위험을 전가했을 때 그 위험을 떠안는 대신에 고수익을 노리려고 하는 투자자 B와 투자자 D 같은 이러한 옵션의 발행자들은 투기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선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옵션도 그 옵션을 통해서, 그죠? 해저로부터 투기꾼에게로 위험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위험 전가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선물 그리고 지금 봤던 이 옵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파생 상품들이 기본적으로 이 위험을 전가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야. 옵션을 이용한 거래는 크게 투기, 해칭, 차익 거래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투기는 큰 위험을 떠안는 대신에 큰 수익을 노리는 그러한 거래를 투기, speculation이라고 하고, 그러한 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투기꾼, speculator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해칭은 보유한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거래를 해칭이라고 하고, 그러한 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해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 해지라는 거는 동사는 의미가 울타리 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울타리를 쳐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겠다, 위험을 줄이겠다, 없애겠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거래를 해칭이라고 하고, 뭐 그러한 투자자를 해저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차익 거래는 추가적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확실한 양의 수익은 어떤 거래와 관련되는 현금 흐름의 총합이라고 그랬죠. profit. 그래서 위험과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양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거래를 차익 거래라고 하고, 이때 이제 발생하는 그 확실한 양의 수익을 차익, arbitrage profit이라고 하고, 이러한 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차익 거래자, arbitrage라고 부른다. 아비트라저의 스펠링은 두 개가 있어요. 그 아비트라지 뒤에다 그냥 R만 붙이는 거하고 UR만 붙이는 거하고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래와 관련된 현금 흐름의 총합을 수익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요거를 영어로는 profit이라고 하기도 하고 return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파생 상품을 다룰 때는 보통 profit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고, 앞에 이제 주식과 채권 같은 거 다룰 때는 이제 return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같은 개념이야. 같은 개념인데 말만 다를 뿐이야. 그 다음에 요 차익 거래를 arbitrage trade, 차익 거래를 구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려면 시장이 균형에서 깨져야 된다고 그랬죠. 시장 균형 상태는 뭐다? 무차익 거래 상태다. 시장 균형 상태하고 무차익 거래 상태하고 똑같기 때문에, 시장 균형이 깨진다는 말은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시장 균형이 깨져서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의미는 특정 자산의 가격이 균형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죠. 균형이 깨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자산의 가격이 균형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죠. 균형에서 벗어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죠.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거나.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고평가되는 경우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평가되는 경우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둘 다 나타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뭔가 고평가됐다고 하면 고평가된 놈은 비싸게 팔고 저평가된 놈은 싸게 사되 그때 필요한 자산과 자금은 내 걸 들이면 안 되고 외부에서 빌려서 그러한 거래를 구성하게 되면 차익 거래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차익 거래는 위험과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양의 수익을 얻는 거래를 차익 거래라고 하고 아비트라지 트레이드라고 하고 그때 그러한 양의 확실한 수익을 차익 아비트라지 프로핏이라고 하고 이러한 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차익 거래자 아비트라저라고 부른다. 차익 거래는 시장이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 무차익 거래 상태하고 균형 상태가 같은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균형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고 시장이 균형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자산의 가격이 균형 가격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죠. 균형 가격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거나 뭐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랬을 경우에 차익 거래를 구성하는 방법은 고평가된 놈은 비싸게 팔고 저평가된 놈은 싸게 사되 필요한 자금과 자산은 전부 다 빌려서 거래를 구성을 하게 되면 차익 거래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 투자자 B와 투자자 D 그 콜옵션과 풋옵션의 발행자 얘네는 투기꾼이고 투기꾼이죠. 투기꾼이고 그러니까 투자자 A와 C가 전가하는 위험을 떠안는 대신에 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엄청난 그러니까 옵션 가격으로 받은 그 금액이 온전히 자기네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큰 수익을 노리고 투자자 A와 투자자 B로부터 위험을 전가받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떠안는 대신에 고수익을 노리는 그러한 투자자를 투자자 B와 투자자 D 같은 이러한 옵션의 발행자를 투기꾼이라고 하고 투자자 A와 투자자 C는 해저죠. 그죠? 본인들이 갖고 있던 그 위험을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을 해서 투자자 B하고 D한테 발행자한테 전가시켜 버린 해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다시 자 옵션을 이용한 거래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투기는 큰 위험을 떠안는 대신에 큰 수익을 노리는 거래를 투기라고 하고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고 그러한 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투기꾼이라고 한다. 스페큘레이터라고 한다. 그 다음에 보유한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거래를 해징이라고 하고 그러한 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해저라고 부른다. 그래서 해지라는 말은 울타리치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차익 거래는 추가적인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양의 수익은 profit이라고 하고 혹은 return이라고도 하는데 거래와 관련되는 모든 현금 흐름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양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거래를 차익 거래, arbitrage trade라고 하고, 이때 이제 확실하게 얻게 되는 그 양의 수익을 차익, arbitrage profit이라고 부른다. 그다음에 이러한 거래를 하는 투자자를 차익 거래자, arbitrage라고 부르는데 스펠링은 두 종류가 있다. 차익 거래가 발생하는 상황은 시장 균형 상태하고 무차익 거래 상태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이 균형에서 벗어나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시장이 균형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자산의 가격이 균형 가격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즉 특정 자산의 가격이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차익 거래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구성하는 방법은 고평가된 놈은 비싸게 팔고 저평가된 놈은 싸게 사되 필요한 자금과 자산은 내 걸 절대로 들이지 말고 빌려서 거래를 구성을 하게 되면 차익 거래를 구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기와 해칭의 예는 앞에서 이제 그 증명을 하면서 그죠? 위험 전가 기능 설명을 하면서 옵션을 이용한 위험 전가 기능을 설명을 하면서 이미 보여줬죠. 이론적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증명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B와 투자자 D처럼 콜옵션과 풋옵션을 발행한 이 발행자들이 기본적으로 투기꾼이 되죠. 투기꾼이 되고 그다음에 투자자 A와 투자자 C는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위험을 콜옵션과 풋옵션을 이용을 해서 투자자 B와 투자자 D와 같은 이 발행자에게로 전가시켜서
본인이 갖고 있던 위험을 제거하는 그러한 해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칭과 투기 거래는 이미 살펴봤어요. 그래서 투자자 B와 D는 왜 투기꾼이냐면 옵션이 행사되지 않을 걸, 그러니까 투자자 A와 C로부터의 위험을 떠안는 대신, 그 대신에, 그러니까 고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옵션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를 노리는 거죠. 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옵션을 발행하면서 받은 그 옵션 가격이 고스란히 자기네들 것이 되기 때문에 고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고수익을 노리는 그러한 거래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B와 투자자 D는 투기꾼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옵션을 발행을 해야만 투기꾼이 됩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옵션을 발행을 해야만 투기꾼이 되는 겁니까? 근데 그건 아니야. 옵션을 보유를 하면서도 투기꾼이 될 수가 있어요. 옵션을 보유를 하면서도 투기꾼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옵션 보유한 사람들이 해저라면서요. 근데 해저하고 이 투기꾼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간단해요. 간단해. 투기꾼은 기초자산을 사거나 팔 게 없어. 살 예정이지도 않고 팔 예정이지도 않아요. 그냥 단순히 콜옵션, 그러니까 옵션만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보유를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자산이 필요해서 그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상황에서 옵션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자산을 팔 게 있는데, 자산을 지금 들고 있어서 그걸 팔 게 있는데, 팔 게 있어서 뭔가 옵션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야. 그러니까 옵션을 발행을 하든 아니면 옵션을 보유를 하든지 간에 이 기초 자산을 팔아야 되는 그러한 그 예정도 아니고, 반드시 팔아야 될 그러한 예정도 아니고, 그리고 반드시 살 예정도 아니야. 앞에서 이제 투자자 A와 투자자 C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현대자동차나 아람코처럼, 그죠? 반드시 3개월 후에 사야 돼. 그죠? 석유 뭐 10만 배럴이 필요해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그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공장 돌리는데 필요한 석유가 3개월 후면은 이제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후에 그 공장을 이제 계속 돌리기 위해서 10만 배럴을 살려고 해. 그런 경우에 반드시 사야 될 예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보유를 해가지고 쓰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 10만 배럴이라는 그 석유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미래에 살 예정이잖아. 근데 반드시 살 예정이야. 반드시 살 예정이고, 아람코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후에 팔 예정이야. 반드시 팔 예정이라고. 내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막 그 시추를 해가지고 쌓고 있다고. 쌓고 있는데 반드시 3개월 후에는 팔아야 돼. 팔아서 돈 받은 거 가지고, 그 대금 가지고 뭐 직원들 월급도 주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야지 이제 회사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뭔가 기초자산을 반드시 사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기초자산을 반드시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옵션 거래를 하면, 그죠? 그러니까 옵션을 사서 보유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해저가 돼. 투자자 A와 C처럼, 그죠? 투자자 A와 C처럼, 현대자동차와 아람코처럼, 현대자동차처럼 반드시 사야 되는, 3개월 후에 반드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콜옵션을 사서 보유를 한다거나, 혹은 투자자 C처럼 반드시 팔아야 되는 상황에서 풋옵션을 사서 보유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을 반드시 팔아야 되거나 사야 되는 그러한 뭔가 이 압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옵션을 사서 보유를 하게 되면 그거는 해저가 돼. 해저가 되는데, 이제 요 바로 뒤에 그런 예를 보여줄 텐데, 이 투기꾼들은 그렇지 않아. 반드시 사야 되고 팔아야 되고 그런 게 없어.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옵션만 사거나 판다고. 옵션만 사거나 판다고. 그러니까 기초자산을 사야 될 압박이나 팔아야 될 압박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옵션을 사거나 파는 경우에 투기가 돼.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 B와 D의 경우에는 그 위험 전가 기능에서 이 발행자로서 발행을 해가지고 파는 사람이 투기꾼이 됐었는데,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예에서는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사서 보유를 하는 경우에도, 그죠? 기초자산을 뭐 반드시 사야 된다거나 반드시 팔아야 된다거나 그런 게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게 투기가 된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그 실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유로 알파 항공이라는 항공사가 있어요. 항공사가 있어. 이 항공사의 주가가 36유로예요. 36유로이고 한 주에. 그다음에 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만기가 3개월 후이고 행사 가격이 35유로인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이 각각 3유로와 2유로야. 그럴 때 똑같이 3,600유로를 갖고 있는 투자자 3명이 있는데 투자자 A는 주식에 다 투자를 해. 이 3,600유로를 주식 100주를 사는데 다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한 주당 36유로씩 해서 100주 사면 3,600유로가 되죠. 그래서 전액을 유로알파 항공의 주식을 사는데 다 투자를 한다고. 주식에 다 투자를 하고 투자자 B는 이 주식에 대한 콜옵션에 투자를 하는데 콜옵션 한 단위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3유로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3유로 짜리를 1200단위를 매수를 하게 되면 3600유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콜옵션 1200단위를 단위당 3유로씩 지불을 하고 콜옵션을 사서 콜옵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투자자 C 같은 경우에는 요 주식에 대한 풋옵션 1800단위를 매수하는데 이 3600유로를 써요. 그러니까 풋옵션 같은 경우는 한 단위에 2유로잖아. 2유로이기 때문에 1800단위를 매수를 하게 되면 2 곱하기 1800 하면은 3600유로가 되죠. 그래서 투자자 A, B, C가 이제 투자하는 투자 금액은 똑같아. 3600유로로 똑같은데 투자자 A는 그걸로 요 옵션의 기초자산인 유로알파 항공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3600유로 전액을 투자자 B는 요 유로알파 항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에 3,600유로를 전부 다 투자를 하고 투자자 C는 유로알파 항공의 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에 전액을 다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예요. 이렇게 했을 때 3개월이 지나가지고 그죠? 3개월이 지나서 유로알파 항공의 주가 즉 SRGT가 43.2유로가 되는 경우하고 28.8유로가 되는 경우에 세 투자자의 3개월간의 단순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단순 수익률을 계산하면 몇 퍼센트가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돼. SRGT가 먼저 43.2유로가 된다고 하면 투자자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투자자 A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금이 3,600유로죠. 지금 단위는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3,600유로라고 적어놔도 분모 분자에 다 유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다 약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 투자금은 3,600유로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에 이 43.2유로에 주당 43.2유로에 처분을 했다고 합시다. 이 100주 샀던 거를 전량 다 처분을 했다고 하면 43.2유로의 현금이 나한테 이제 투자자 A한테로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투자자 A가 요거를 사면서 주당 36유로에 산 거죠. 그죠? 그래서 현금 흐름, 이러한 거래를 하면서 발생했던 현금 흐름은 주당 요만큼씩 되지. 그죠? 처음에 한 주에 36유로를 살 때 36유로를 지불해서 마이너스 36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매각하면서 매도하면서 43.2유로를 받을 거 아니야. 요만큼이 된다고. 이게 한 주당 수익이라고, 수익. 그죠? 리턴이라고, 리턴이고, 근데 요런 거를 총 100주를 투자를 한 거죠. 100주를 산 거지. 그래서 총 현금 흐름은 곱하기, 여기 이제 주당 현금 흐름인데, 주당 수익인데, 주당 수익에다가 100을 곱해야 총 수익이 되겠죠. 그거를 초기 투자금인 3,600으로 나누면 투자자 A의 단순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단순 수익률은 초기 투자금 부대 위에는 리턴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총합을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백분율로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20%가 돼. 20% 되는 거 보여줄게. 계산기로 해봅시다. 나와라 맞는 계산기. 자, 분수 해가지고 괄호 열고 43.2 빼기 36 괄호 닫고 곱하기 100주니까 그 다음에 이게 3,600유로 그죠? 이걸 백분율로 나타내려면 100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곱했더니만 20%가 나오죠. 20%가 나오지. 그래서 투자자 A는 그 원금의 20%를 수익으로 번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이고 투자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투자자 B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 투자금은 똑같아요. 3,600유로인데 이 거래를 하면서 발생했던 총 현금 흐름을 구해봅시다. 리턴 혹은 프로핏이라고 하는 그 값을 구해보면 한 단위당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하면 이게 지금 투자자 B는
만약 콜옵션에 투자를 했잖아요. 콜옵션은 뭡니까? 이 유로 알파 항공이라는 이 기초 자산을 행사 가격이 얼마예요? 이 콜옵션과 풋옵션의 행사 가격이 둘 다 35유로죠. 35유로에 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보유를 하고 있는 거지. 투자자 B 입장에서는. 근데 35유로에 살 수 있는데 이게 시장 가격이 얼마입니까? 43.2유로가 됐지. 43.2유로가 됐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그죠?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그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잖아. 그래서 콜옵션 한 단위당, 그죠? 35유로를 주고 기초예산 한 단위를 산 다음에, 그죠? 기초예산 한 단위를 산 다음에 그거를 시장에다 내다 팔면 얼마를 벌 수 있어요? 43.2유로를 벌 수가 있지. 그죠? 콜옵션을 행사를 해가지고, 그죠? 지금 시장 가격보다 높으니까, 그죠? 콜옵션 행사하는 게 맞지. 왜? 시장에서 사면 43.2유로라는 비싼 가격을 지불을 하게 되는데, 콜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 더 싼 35유로에 살 수 있으니까 콜옵션 행사하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콜옵션을 행사를 해가지고 기초예산 한 단위를 35유로에 사요. 지금 콜옵션 한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35유로에 산 다음에 그거를 시장에 내다 팔면 43.2유로를 받게 되겠죠. 이게 콜옵션 한 단위에 만기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라고 지금. 이때 이거 이외에 또 현금 흐름이 뭐가 있나요? 요 콜옵션을 사면서 지불한 금액이 있지. 요 한 단위당 3유로씩 지불을 했죠. 그죠? 근데 이건 한 단위에 대해서 발생하는 단위당 현금 흐름이란 말이야. 근데 몇 단위를 지금 매수를 했습니까? 1200단위. 그죠? 곱하기 1200을 해주면, 100분율로 계산을 해보면 173.34%가 나온다고. 계산을 해봅시다. 43.2 빼기, 재활용할 거예요. 35 빼기 3 하고, 요는 1200. 이렇게 해서 뒤에 이제 100분율 돼 있죠. 그죠? 100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이퀄을 누르면 이런 값이 나오는데 요거를 바꿔보면 173.33. 에이, 우리 책에도 173.34로 나오는데 173.33이 맞아요. 잘못 쓴 거야, 잘못 쓴 거.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공간의 제약 때문에 173.33333333 다 안 쓰고 173.33까지 이제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나타낸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끝나지 않는 수야. 173.3333 해가지고 이제 뒤로 계속 3자가 이어지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잘못됐어. 책에도 고치세요. 173.34%가 아니라 173.33%야. 그 다음에 투자자 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자 C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금은 똑같아. 3,600유로인데 투자자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풋옵션을 갖고 있잖아.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지.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인데 얼마에 팔 수 있어? 기초자산 한 단위를 얼마에 팔 수 있습니까? 35유로에 팔 수 있지. 행사 가격이 35유로라고 했으니까. 근데 시장 가격이 43.2유로란 말이에요. 시장에서 파는 게 훨씬 유리하죠. 따라서 풋옵션은 행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그죠? 풋옵션을 행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43.2유로의 기초자산을 사가지고, 그죠? 그거를 35유로에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손해를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옵션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지. 만기에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처음에 이제 발생한 현금 흐름이 얼마입니까? 단위당 2유로를 지불을 했죠. 그죠? 그래서 단위당 2유로 지불한 것만 단위당 현금 흐름이 된다. 왜?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인데 옵션을 행사하는 것보다 시장에 파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더 높으니까. 그죠? 그래서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현금 흐름은 만개는 발생하지 않고 초기에 그 한 단위당 2유로를 지불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단위당 마이너스 2유로라는 저러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거를 총 몇 단위를 매수를 했어요? 1800단위. 그래서 곱하기 1800 하면은 이게 1800단위 전체에 대한 현금 흐름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눈으로 봐도 이게 2 곱하기 1800 하면 3600이잖아.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00%. 그죠? 마이너스 100% 해볼까요? 의심이 많아. 2 곱하기 18000. 18,000이네. 1800. 그 다음에 3600 해가지고 곱하기 100 해봐요. 100분율로 바꾸면 마이너스 100%가 된다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C 입장에서는 몽창 다 잃는 거지. 그죠? 투자한 금액을, 원금을 몽땅 다 잃는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몽땅 투자자 C는 몽땅 다 잃게 된다. 극단적이죠. 극단적이죠. 반대로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유로 알파 항공의 주가가 28.8유로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28.8유로로 떨어지면 투자자 A는 어떻게 돼요? 초기 투자금은 3,600유로죠. 3,600유로인데 28.8유로로 떨어졌으니까 그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그 매각할 때 28.8 단위당 한 주당 28.8유로를 받게 될 거고 지금 주당 현금 흐름을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28.8유로라는 금액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살 때 얼마에 샀습니까? 한 주당 36유로를 지불하고 샀죠. 그래서 요 거래와 관련해서 한 주당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28.8 빼기 36이라고. 근데 요런 거를 총 100주를 샀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분자에 있는 놈이 요 거래와 관련되는 모든 현금 흐름의 총 합이 되는 거지. 이거를 초기 투자금인 3,600으로 나눈 게 단순 수익률일 텐데 요 값은 어떻게 됩니까? 해봅시다. 앞에 요건가? 재활용 이런 거 하라고 재활용을 하는 거죠. 28.8 빼기 36 곱하기 100 나누기 3,600 곱하기 100 했으니까 마이너스 20%가 되죠. 마이너스 20%. 투자자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자 B는 콜옵션을 갖고 있죠. 콜옵션은 행사 가격이 지금 35유로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을 35유로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를 하고 있는 셈인데 시장에서의 기초자산의 가격이 그거보다 더 떨어졌지. 28.8유로로 더 떨어졌죠. 그래서 콜옵션을 포기를 하고 시장에서 직접 사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처음에 초기 투자금은 3,600유로이고 그다음에 콜옵션을 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만기에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고 이제 처음에 콜옵션을 살 때 그죠?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한 단위당 3유로를 지불했지. 근데 그런 거를 1200 단위를 산 거잖아. 그래서 요건 얼핏 봐도 3 곱하기 1200 하면 3600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00%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것도 뭐 어디냐? 요거죠. 재활용 3 곱하기 1200 해도 이퀄 하면 마이너스 100%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투자자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투자자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풋옵션을 들고 있죠. 팔 수 있는 권리를 들고 있다고. 근데 행사 가격이 얼마입니까? 35유로죠. 35유로의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들고 있는데 시장 가격은 28.8유로로 더 싸요.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풋옵션을 행사를 해서 행사 가격 35유로에 파는 게 훨씬 유리하지. 따라서 풋옵션을 행사를 하게 된다고요. 풋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풋옵션을 행사를 하려면 투자자 C 입장에서는 이 35유로에 팔려면 한 단위당, 그 풋옵션 한 단위당, 그죠? 35유로의 기초자산을 팔려면 이 사람은 28.8유로를 주고 기초자산을 사와야 되겠지, 시장에서, 그죠? 사와야 옵션을 행사해가지고 팔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초기 투자금은 3,600유로로 똑같고 먼저 28.8유로를 지불하고 시장에서 기초자산을 사오고 그 놈을 이 풋옵션을 행사를 해가지고 행사 가격인 35유로에 팔아요. 요게 이제 풋옵션으로부터 발생하는 만기의 현금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 풋옵션을 사면서 단위당 얼마를 지불했습니까? 2유로씩 지불을 했지. 근데 요거는 한 단위당 현금 흐름이고 요런 거를 1800 단위를 샀기 때문에 곱하기 1800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요거 변형 한번 해봅시다. 35 빼기 28.8 빼기 2 해서 요거는 18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퀄 하면 210%가 나온다. 210%가 나오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투자자 A하고 투자자 B하고 투자자 C를 비교를 해보면 투자자 A의 경우에 그죠? 주가가 현재 가격 기준으로 20% 오르거나 20% 내릴 경우에 그 투자의 단순 수익률도 20% 혹은 마이너스 20%가 된다고. 그죠? 그래서 주가가 20% 오르면 투자자 A의 수익률도 20%가 되고 주가가 20% 내리게 되면 투자자 A의 수익도 마이너스 20%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투자자 B와 C의 경우에는
투자자 A의 수익률에 비하면 이 변동폭이 엄청 크죠. 엄청 크죠. 투자자 B는 어떻게 돼요? 기초자산의 가격이 20% 오를 때, 그죠? 기초자산의 가격이 계산을 해봐. 이 처음에 샀던 36%에서 43% 되는 게 저게 몇 퍼센트예요? 20%잖아. 20%. 그렇잖아. 36분에 43 빼기 36 해봐. 그죠? 43.2 빼기 36. 그래서 36.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 20%라고요. 주가가 20% 올랐을 때 투자자 A는 20%의 수익을 얻은 거고, 그 다음에 요게 28.8이라고 해봐. 28.8 하면 마이너스 20%잖아. 그래서 주가가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20% 떨어지면 투자자 A의 수익은 마이너스 20%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투자자 A의 수익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가격의 변동폭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런 셈인데, 투자자 B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20% 오를 때 투자자 B의 수익은 173.34%가 된다고. 그죠? 확대돼. 오르는 폭이 확대가 된다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폭도 확대가 돼. 그래서 20% 떨어졌는데 투자자 B는 몽땅 다 잃어. 투자한 금액을 몽땅 다 잃게 된다고. 반대로 투자자 C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20% 오를 때 투자자 C는 몽땅 다 잃어. 투자한 금액을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20% 떨어지게 되면 210%의 수익률을 내게 된다고. 그래서 원금의 2.1배를 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투자자 B하고 투자자 C는 어떻게 돼요? 고위험을 부담하는 거지. 굉장히 불확실하잖아. 불안하잖아. 잘 되면 대박. 잘 되면 173.34% 혹은 210%라는 엄청난 고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투자금을 몽땅 다 날리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가 되는 거죠. 그죠? 투자자 A의 경우에는 20% 오르면 20% 벌고 20% 내리면 20% 잃고 이런 거기 때문에 투자자 A하고 비교를 하면 투자자 B와 투자자 C는 굉장히 극단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되면 대박, 못 되면 쪽박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투자자 B와 투자자 C는 둘 다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잘 되면 대박이고 못 되면 쪽박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죠. 투자자 B는 주가가 올랐을 때 20% 올랐을 때 173.34%, 그다음에 투자자 C는 주가가 20% 떨어졌을 때 210%의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죠. 이 가격이 지금 20%만 변동을 해서 그런데 이게 30% 오른다거나 30%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투자자 B와 C의 이 수익률은 더 커져요. 더 커지고, 물론 마이너스 100%를 넘어서는 손해는 보지 않아. 투자한 금액을 몽땅 잃는 그 이상의 손해는 보지 않아요. 왜? 옵션은 행사 안 하면은, 분리하면 행사를 안 하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지불한 그 금액만 잃고 더 이상은 잃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 볼 때는 극단적으로 아무리 크게 손실을 봐도 투자금 전체를 잃는 것 이상의 손실은 보지 않지만, 그죠? 주가가 30% 40% 오르게 되면 투자자 B의 수익률은 그거에 비례해가지고 훨씬 확대되는, 그죠? 200% 300% 이런 단순 수익률을 실현할 수도 있고, 투자자 C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210%보다 더 큰 수익률을 실현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잘못되면 투자한 금액을 몽땅 잃을 수 있는 이런 큰 위험을 부담하지만, 그죠?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투자자 B와 투자자 C는 기본적으로 투기꾼이다. 투기꾼. 그죠? 투자자 A하고 비교해보면 투자자 B하고 투자자 C가 얼마나 더 투기적인 거래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죠? 옵션을 지금 투자자 B와 투자자 C는 옵션을 발행한 게 아니죠. 그죠? 옵션을 돈 주고 샀잖아. 그래서 매수를 한 거라고. 그래서 옵션을 보유하는 사람도, 옵션을 보유하는 사람도 투자자 B와 투자자 C처럼 투기꾼이 될 수 있다. 고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고수익을 노리는 투기꾼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해처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처는 뭔가 살 게 있어. 혹은 뭔가 팔 게 있어. 그런 게 있는데 투자자 B하고 투자자 C는 뭔가 살 게 있거나 팔 게 있거나 그런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투자자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개념이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투자자 C 같은 경우 투자자 C에서 이 주가가 28.8 유로로 떨어졌을 때 요때 거래를 보면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산다고. 그죠? 시장에서 28.8 유로를 주고 기초자산을 산 다음에 그거를 풋옵션을 행사를 하면서 35유로를 받고 팔게 된다고. 그죠? 그 말은 투자자 C는 뭔가 팔 게 없어 지금. 팔 게 없는 상황이라고. 기초자산을 이미 들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없어. 기초자산은 없어. 팔 게 없어요. 팔 게 없는 상황에서 풋옵션만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시장 가격을 지불하고 기초자산을 구한 다음에 그놈을 그 행사 가격을 받고 옵션을 행사해가지고 35유로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처럼 그죠? 투자자 B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사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살 게 있는 그런 압박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나 어차피 똑같아. 어차피 똑같고 투자자 B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처분한다는 점이 다르지. 그죠? 처분한다는 점이 다르지. 차이가 있다면 이제 처분한다는 점이 달라요. 투자자 B를 보면 43.2 유로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랐을 때, 그죠? 43.2 유로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랐을 때 35 그 콜옵션을 행사를 해가지고 35 유로를 주고 기초자산을 사는데 살 게 있었던 사람은 사고 안 팔겠지. 현대자동차라고 하면 그죠? 공장을 계속 돌리기 위해서 석유 10만 배럴을 사면 그냥 쓰지. 그거를 시장에 매각을 안 한다고. 매각을 안 하는데 투자자 B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시장에다가 현금으로 바꾸죠. 43.2 유로를 받고 시장에 내다 팔아. 왜? 목적이 돈 버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살 게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죠? 살 게 있어가지고 산 사람은 그거를 사가지고 쓰는데 투자자 B 같은 경우에는 사가지고 시장에 다시 내다 팔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차익을 실현을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투자자 B는 살 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투자자 C 같은 경우도 보면 뭐예요? 팔 게 있는 사람이 아니야. 팔 게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팔겠지. 근데 투자자 C 같은 경우는 28.8 유로로 떨어졌을 때 시장에서 28.8 유로를 주고 기초자산을 사온 다음에 그놈을 옵션을 행사해가지고 35유로를 받고 옵션 발행자한테 파는 과정이 나온다고요. 그죠? 숫자를 봐. 그죠?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보면 마이너스 28.8 투자자 C 같은 경우에 괄호 안에 마이너스 28.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투자자 B 같은 경우에도 43.2유로를 시장에서 내다 팔아가지고 43.2유로를 받는 게 나오잖아. 투자자 B의 이게 S라지티가 43.2유로일 때 그 괄호 안에 숫자를 보면 43.2유로라는 돈 번 게 나오잖아. 그 말은 기초자산을 35유로에 산 다음에 그걸 시장에 매각해가지고 43.2유로를 현금으로 받는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투자자 B는 원래 살 게 있는 사람이 아니고 투자자 C는 원래 팔 게 있는 기초자산을 뭐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죠? 요런 경우에 투기가 된다. 투기. 그죠? 그래서 기초자산을 사야 될 입장이거나 반드시 사야 될 입장이거나 혹은 반드시 팔아야 될 입장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옵션만 사서 보유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투자자 B와 투자자 C처럼 투기꾼이 된다는 거예요. 투기꾼이 돼. 그래서 해저하고 투기꾼의 차이는 둘 다 콜옵션과 풋옵션을 사서 보유를 하지만 그죠? 해저 같은 경우에는 살 예정이거나 반드시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나 혹은 반드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야 되는 사람은 사가지고 쓰는 거지.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과정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팔아야 되는 아람코처럼 반드시 팔아야 되는 3개월 후에 반드시 팔아야 되는 그런 쪽에서는 팔 걸 들고 있어.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사가지고 되파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 경우에는 그게 해저지만 투자자 B와 C처럼 순전히 팔 것도 없고 살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옵션만 사서 보유를 하는 경우에는 투기꾼이 된다. 그죠? 투기꾼이 된다. 그래서 옵션의 발행자뿐만 아니라 옵션을 매수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투기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투자자 B하고 C를 보면 이 수익이 나는 경우가 다르지. 수익이 나는 경우가 다르다고. 고수익을 내는 경우가 다르고 손해가 나는 경우가 다르다고. 투자자 B처럼 콜옵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 때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고 떨어지면 손해를 봐서 최악의 경우에 마이너스 100% 그죠? 투자한 거를 몽땅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투자자 C처럼 풋옵션에 투자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때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투자한 금액을 전액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상황이
이 투자자 B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콜옵션에 투자를 했느냐라고 하면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이 기초예산의 가격이 예상대로 올라서 43.2유로 혹은 뭐 그거보다 더 높은 값이 되면 대박을 치는 거죠.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예상이 빗나가게 되면 쫄딱 망해서 뭐 28.8유로처럼 떨어지게 되면 투자한 금액을 몽땅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B는 기본적으로 기초예산의 가격이 만기 라지트 시점에 오를 거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고, 투자자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예상이 맞아가지고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28.8유로처럼 떨어지게 되면 210%라는 큰 수익률을 낼 수가 있고, 반대로 예상이 빗나가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투자한 금액을 몽땅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거래가 된다. 그래서 노림수가 다른 거야. 투자자 B하고 투자자 C는 둘 다 고위험을 부담하고 고수익을 노린다는 점에서는 투기꾼이라는 건 공통점인데, 투자자 B는 주가가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이제 콜옵션을 매수를 한 거고, 투자자 C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풋옵션을 매수를 한 거고, 그래서 둘 다 이제 예상이 적중을 하면 고수익을 내는 거고, 예상이 빗나가면 쪽박 차는 거죠. 투자한 금액을 몽땅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반드시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이제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가지고 옵션 가격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옵션 가격이 이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 그죠? 콜옵션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콜옵션의 경우에는 만기가 되지 않더라도, 그죠?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콜옵션 가격은 오른다고. 근데 오르는 폭이 기초자산이 오르는 폭하고 비교를 하면 큰 폭으로 오르게 돼요.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고.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투자자 A하고 투자자 B처럼 기초자산의 가격이 20% 오르게 되면 콜옵션에 투자를 하게 되면 173.34% 이렇게 오르는 걸로 나오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이 예에서처럼 만기까지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실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옵션 가격 자체가, 옵션 가격 자체가, 콜옵션 가격은 기초예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콜옵션 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르는 특성이 있고, 기초예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고요. 그런 특징이 있어. 콜옵션 같은 경우에. 블랙숄즈 모형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계산을 해서 보일 거야. 그 다음에 투자자 C처럼 풋옵션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만기까지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왜? 풋옵션은 반대로 기초예산의 가격이 오르면 그 오르는 폭보다 더 큰 폭으로 이 풋옵션의 가격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예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풋옵션은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는 그러한 특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만기까지 이렇게 각 투자자 B나 투자자 C처럼 만기까지 이 옵션들을 갖고 있다가 뭐 이렇게 그 수익을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성질이 급해가지고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막 폭락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폭락했다. 근데 여기서 반등해가지고 오르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은 만기가 안 되더라도 투자자 C 같은 경우에, 그죠? 충분히 지금 팔면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죠? 왜? 풋옵션을 돈 주고 샀잖아. 사고 나서 매각할 때 가격은 엄청나게 오른 금액이란 말이야. 왜? 기초예산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만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풋옵션을 시장에다가 내다 팔게 되면 큰 수익률을 실현할 수가 있다고. 반대로 투자자 B 같은 경우에 콜옵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가가, 기초자산의 가격이 막 올라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콜옵션의 가격이 그것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서, 야, 이게 만기까지 계속 오른다면 나는 대박을 치겠지만, 만기가 되기 전에 이게 반등돼가지고 이게 오르는 이게 꺾여가지고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되면, 그러면 중간에 팔면 돼.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서 그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옵션 가격이 올랐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중간에 만기가 되기 전에 팔면 고수익을 실현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그래서 요 예에서는 지금 만기까지 갖고 있는 경우를, 이제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이제 요 계산하기가 좋지. 그죠? 현금 흐름 같은 거 계산하기가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사칙연산으로만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중간에 판다 그러면 이제 블랙숄즈 모형이 필요하거든.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팔 경우에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옵션 가격을 새로 계산을 해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요 예에서는
만기까지 갖고 있는 경우를 가정을 해서 만기의 가격이 지금의 가격보다 오른 경우 혹은 내린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우를 보였다고 하면 꼭 만기까지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왜? 콜옵션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고 풋옵션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콜옵션은 그거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풋옵션은 더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만기까지 안 갖고 있어도 중간에 갖고 있는 옵션을 매각을 하더라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콜옵션은 언제 투자를 한다? 언제 콜옵션을 가지고 투기를 한다?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할 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할 때 콜옵션에 투기를 하게 되면 기초자산이 오르는 폭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물론 예상이 빗나가면 쪽박 차는 거죠. 투자금 전부를 다 날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풋옵션은 언제 투자를 하게 된다? 풋옵션을 가지고 언제 투기를 할 수 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큰 폭이 아니더라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할 때, 떨어지는 그 폭보다 훨씬 큰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 풋옵션에 투자했을 경우. 그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을 때, 그죠?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기법이 뭐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공매도, 그죠? 그렇잖아. 공매도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할 때 지금 빌려와가지고 내다 팔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헐값에 사가지고 되갚게 되면, 그죠? 지금 내가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받은 돈, 그 다음에 나중에 살 때 헐값으로 이제 값을 조금만 지불하고 되사가지고 갚아버리면 그 차익만큼 이익을 보잖아.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공매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이 뭐예요? 선물 매도. 이런 경우는 이제 앞에서는 이제 선물 이야기를 하면서는 안 다뤘는데, 그죠? 안 다뤘는데, 다뤘었나? 다뤘었죠. 선물을 매수해가지고 이제 뭔가 위험을 해칭하고자 하는 사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선물을 매도해서 이제 투기하는 경우인데, 선물을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정된 FT라는 선물 가격에 기초자산을 팔 계약을 맺은 거잖아. 근데 기초자산의 가격이 훅 떨어지면 어떻게 돼? 훅 떨어지면 이 FT라는 가격보다 기초자산의 만기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헐값에 기초자산을 산 다음에 그거를 FT라는 높은 가격에 계약 상대편한테 팔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나 선물은 이 초기 투자금도 없지. 그죠? 초기 투자금도 없죠. 수익률로 따지면 뭐 플러스 무한대라고 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수익률을 낼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그죠? 그래서 공매도, 그러니까 가격이 주가가 떨어질 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기법은 공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선물 매도. 선물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풋옵션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죠. 투자자 C처럼 풋옵션을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때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를 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주식 사는 게 가장 기본적이겠죠. 주가가 오른다고 판단했을 때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선물 매수죠. 선물 매수. 근데 선물 매수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을 FT라는 고정된 가격에 사기로 했는데, 나중에 기초자산의 만기의 그 가격이 이 행사 가격보다 월등히 올랐다고 해봐요. 오르면 어떻게 돼요? 월등히 오르게 되면 지금 사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FT라는 낮은 그 고정된 계약 가격에 기초자산을 거래 상대편한테서 산 다음에, 계약 상대방한테 산 다음에 그거를 시장에다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되잖아. 그래서 그만큼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 근데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 투자금이 있습니까? 없죠. 계약서만 쓴 것뿐이잖아. 그래서 미천도 들이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지면 플러스 무한대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에 투자하는 경우가 또 그 주가가 오를 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옵션을 이용을 해서 콜 옵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투자자 B처럼 주가가 오를 때 주가가 오르는 그 폭보다 훨씬 큰 폭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러면 선물에 투자를 하는 게 옵션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왜? 미천이 안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그죠? 왜 그러냐면 옵션은 예상이 빗나가도 손실의 폭이 마이너스 100%로 한정이 돼 있어요. 한정이 돼 있는데 선물은 한정이 없거든? 한정이 없거든요. 그죠? 한정이 없어. 한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물을 매도했어. 그죠? 그래서 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선물을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올랐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FT라는 고정된 가격에 기초자산을 팔 계약을 맺은 거라고. 팔 계약을 맺었는데 주가가 대폭등했어. 대폭등해가지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위에 상한은 없지.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 1000배쯤 올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 가격을 예를 들어서 뭐 35유로, 그죠? 선물 가격을 35유로로 설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유로알파 항공의 주가가, 그죠? 주당 36유로가 아니라 1000배가 올라가지고 36,000유로로 올랐어. 이게 가능할런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죠? 36,000유로가 돼버렸어. 36,000유로가 돼버렸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물로 투기를 한 경우에, 그러니까 선물 매도를 한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기초자산을 35유로를 받고 팔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투기꾼은 지금 기초자산을 들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을 시장에서 사가지고 계약 상대편한테 35유로를 받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근데 살 때 얼마에 사게 돼요? 36,000유로. 그죠? 한 단위에 36,000유로를 주고 산 다음에 그거를 35유로를 받고 팔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거의 손실액이, 그죠?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죠?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투자자 C 같은 경우에는 꼴랑 3,600유로 잃는 거잖아. 가격이 43.2유로로 이렇게 오르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뭐 가격이 36,000유로로 1000배로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옵션 행사를 하지 않아서, 그죠? 투자한 금액만 날리면 마이너스 100%가 이제 실제로 손해 볼 수 있는 최고치잖아. 그래서 3,600유로 처음에 이 풋옵션을 사면서 지급했던 3,600유로를 넘어서는 손실을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선물 매도를 한 경우에는, 그죠? 가격이 만약에 1000배쯤 올라 버렸다라고 하면 1000배 오른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사가지고, 그죠? 이 약정된 그 선물 가격에 팔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손실의 폭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미천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선물 투자가 더 좋다고 보기는 힘든 게 선물이 그만큼 더 위험해. 왜냐하면 손실의 상한이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잘 되면 미천 들이지 않고 대박을 칠 수도 있지만 못 되면 투자금만 다 잃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뭐 투자금 자체가 없긴 하지만, 그죠? 요 3,600유로라는 이 투자자 C의 투자금이라는 요 3,600유로 정도의 손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큰 천문학적인 손실도 볼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이 옵션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옵션에 투자하는 경우가 위험성이 더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해칭도 마찬가지로 옵션을 이용해서 해칭을 하게 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위험을 제거를 하는 거잖아. 그죠? 뭐 뭔가 살 게 있다. 그랬을 경우에 콜옵션을 보유를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서 헐값이 되면 옵션 행사를 포기를 하고 그냥 시장에서 헐값에 사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가격이 폭등했다라고 하면 행사 가격에 옵션을 행사를 하는 거고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미래의 가격이 헐값이 되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약정된 그 선물 가격에 기초자산을 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칭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옵션을 이용해서 해칭을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옵션이 선물에 비해서는 좀 더 복잡한 상품이고 좀 더 이 뭐랄까 그 진화된 더 발전된 뭐 그러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콜옵션은 기초자산의 가격이 오를 거라고 판단할 때 콜옵션을 이용해 가지고 투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판단할 때 풋옵션을 이용해 가지고 투기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게 핵심이야. 그게 핵심이고 요 예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러한 면이죠. 근데 요거를 그죠? 영화에서도 볼 수가 있어. 영화에서도 볼 수가 있다고. 영화에도 요런 게 나온다고. 미션 임파서블 2 이게 2000년에 개봉한 작품이거든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이죠? 전인가? 여러분 다 2000년대 밀레니엄 베이비들 아닌가? 그죠? 2000년생들이 대부분이고 뭐 그 전에 태어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고학번들은 그 이전에 태어난 학생들도 있을 거고. 미션 임파서블 2가 2000년에 개봉한 건데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호주의 어떤 그 제약회사가 바이러스를 개발을 해. 묘하게 지금의 이 지금 코로나 상황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데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동시에 개발을 해요. 동시에 개발. 지금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아직 여러분이 이거를 보고 있을 동안에 나왔을래나? 좀 미리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이 보고 있을 때도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여튼 치료제가 없잖아. 코로나는 아직까지 그냥 바이러스만 있을 뿐이고 치료제가 없어. 백신 예방 주사는 아직 있지만 그죠? 이제 좀 면역을 만들어주는 걸렸을 때 이제 뭐 증상을 없도록 해주는 그 면역력을 키워주는 백신은 있지만 걸렸을 때 그거를 완치시켜주는 치료제는 없잖아. 치료제는 없는데 미션 임파서블 2에서는 호주의 어떤 그 제약회사가 굉장히 치명적인 바이러스하고 그 치료제하고를 동시에 개발을 한다고. 동시에 개발을 하는데 그거를 개발한 박사가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무서워가지고 이거를 이 톰 크루즈 이 주인공이 무슨 특수요원인데 이 사람한테 넘기려고 그래. 네가 이거를 가지고 뭐 국제 무슨 WHO인가 하여튼 무슨 뭐 백신 기구인가 뭐 하여튼 국제 기구에다 좀 맡겨가지고 통제를 좀 해달라 맡기려고 했는데 그 악당한테 뺏기고 이 박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거를 맡기려고 하고 불안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이 제약회사 사장이 나쁜 놈이어가지고 두 개 다 이거를 치료제와 바이러스를 다 개발을 했으니까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빡 시켜놔놓고 팬데믹을 만들어 놔놓고 치료제는 자기네들만 갖고 있으니까 그 치료제로 떼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 계획을 했던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확산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백신을 이용해서 떼돈을 벌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개발했던 박사가 이거를 톰 크루즈한테 이걸 맡기려고 하다가 중간에 다른 나쁜 놈한테 또 뺏긴 거야. 뺏겼는데 다른 나쁜 놈이 뺏어갈 때 뭐만 뺏어갔냐면 해독제만 뺏어갔어. 그래서 제약회사는 바이러스만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악당 한 놈은 해독제만 갖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둘이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어떤 협상을 하냐면 이 악당이 나는 해독제를 갖고 있으니까 해독제를 너 그 제약사 사장 너한테 넘길 테니까 대신에 대가로 나한테 스톡 옵션을 달라고요. 요 회사에 스톡 옵션을 달라고요. 스톡 옵션이 뭐냐면 이 회사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 옵션이야. 그걸 스톡 옵션이에요. 스톡이 뭐예요? 스탁 옵션. 스탁이 뭐예요? 주식이죠, 주식. 스탁 옵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이야, 옵션인데 이때 이제 옵션은 콜 옵션을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고정된 행사 가격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증권화한 거. 그 콜 옵션을 스톡 옵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콜 옵션이야, 콜 옵션. 그러니까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 옵션이야, 콜 옵션. 그걸 달라 그러거든. 그 말은 어떻게 돼요? 둘이 짜고 그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고 그래서
유일한 해독제를 갖고 있는 이 회사가 그 해독제를 가지고 팬데믹 상황에서 떼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제약회사의 주가가 확 오르겠지. 실적이 좋으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주가가 오르면, 주가 오르는 것도 엄청나게 오르겠지만, 그 주가가 오르는 폭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이 스톡 옵션의 가치가 뛸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로 엄청난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죠? 중간에 이 해독제를 탈취한 그 악당이 제약회사를 찾아가지고 제약회사 사장한테 내가 이 해독제를 너한테 넘길 테니까 대신에 너네 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톡 옵션을 나한테 대량으로 발행을 해서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예에서는 투자자 B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죠? 주가가 오르게 되면 떼돈을 벌게 되는 상황이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뭐 투자한 금액을 몽땅 잃게 되는, 쪽박을 차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바이러스를 확산시켜가지고 유일한 해독제를 갖고 있는 이 회사가 그 해독제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 그 회사의 주가가 뛸 텐데, 그 뛰는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을 대량으로 발행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고. 요 영화에 이제 그런 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네. 네. 요 영화 이야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